30년 전 상처의 기억. 연분홍색 봉투를 받은 순간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고층 빌딩 20층. 바이오테크 업계에서 떠오르는 신성으로 주목받는 제넥스 바이오 대표의 사실. 내 책상 위에 놓인 동창회 초대장은 마치 과거의 유령처럼 나를 올감했다. 오여자고등학교 27회 동창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초대장을 펼치자 임원진 명단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박민주.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 비가 새는 반지하 단칸방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의 고함 소리. 병든 어머니의 가느다란 기침 소리. 그리고 매일 아침 뒤축이 닳아 없어진 운동화를 신으며 느꼈던 세상의 무게. 학교는 또 다른 지옥이었다. 박민주가 이끄는 무리에게 나는 가장 쉬운 표적이었다. 김서윤, 너 어제 입었던 옷도 입고 왔네. 가난한 냄새 난다. 우리 가까이 오지 마.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는 날이면 화장실에 숨어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은 마치 내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대했다. 비서가 노크를 하며 들어왔다. 사장님, 오후 3시 투자 설명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고마워요. 10분 후에 갈게요. 비서가 나간 후 나는 다시 초대장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렸다. 성공한 기업인 김서윤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고 싶은 욕망. 하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날 밤 한강변을 따라 차를 몰았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부서졌다. 30년 전 오직 도끼만이 유일한 무기였던 시절이 떠올랐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리라. 나를 짓밟았던 모든 이들을 내려다보리라. 그 맹세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포기하고 생명공학으로 전공을 바꾼 것도, 박사과정을 마치고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한 것도, 결국 여기 제넥스 바이오를 설립하고 성공시킨 것도 모두 그 도끼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고작 동창회 초대장 하나에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절친 변호사 오수진이었다. 서윤아,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창회 초대장 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박민주 그 사람 있는 거지? 응. 가지 마. 왜 굳이 상처받으러 가려고 해? 수진은 내 과거를 아는 유일한 친구였다. 로펌에서 함께 일할 때 술에 취해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가야 할 것 같아. 마치 오랫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하는 기분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제 나 많이 강해졌잖아.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동창회를 향한 준비. 주말 오후 청담동의 브런치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왔다. 정말 가기로 결심한 거야? 수진이 카푸치노 거품을 걷어내며 물었다. 응. 무서워. 어젯밤에도 한숨도 못 잤어. 그럼 왜 가려고 해?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어. 내가 정말 과거를 극복했는지. 수진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서윤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너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무슨 말이야?
넌 이미 충분히 강하고 멋진 사람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상처 입은 18살 내가 울고 있잖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괜찮아. 우린 이만큼 잘 해냈어라고 말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친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가서 보란 듯이 명함을 뿌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의 너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야. 고마워 수진아. 대신 조건 있어. 동창회 끝나고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서 시시콜콜 다 보고하기. 우리는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서 조금씩 용기가 생겨났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 앞에 섰다.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속물처럼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여전히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유치한 고민. 백화점으로 향했다. 평소 나는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단정한 정장 몇 벌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다. 30년 만에 과거와 마주하러 가는 나 자신을 위한 갑옷을 고르는 의식이었다. 화려한 명품 매장을 지나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섰다. 짙은 네이비색 실크 블라우스와 같은 톤의 와이드 팬츠가 눈에 들어왔다.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소재와 완벽한 재단. 마치 나 자신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내면의 단단함이 느껴지는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설면서도 만족스러운 내 모습이 비쳤다. 더 이상 가난에 주눅들어 어깨를 움츠리던 소녀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온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심플한 목걸이와 귀걸이를 골랐다. 어머니의 옥반지처럼 나에게 힘을 줄 부적 같은 존재.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객님의 기품이 느껴지네요. 매장 직원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내밀었다. 몇백만 원짜리 쇼핑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이 옷의 가격이 아닌 의미에 집중했다. 이것은 부의 과시가 아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과거의 상처투성이 소녀에게 그리고 현재의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집으로 돌아와 옷을 옷장에 정성껏 걸어두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단단해졌다. 이제 갑옷은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전장으로 나아갈 용기뿐.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나는 충분히 강해졌다. 동창회장에서의 재회. 동창회 당일.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 앞.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차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투자 설명회나 주주총회 때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괜찮아, 김서윤. 넌 더 이상 18살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고 차에서 내렸다. 연회장 입구에는 화려한 배너가 걸려 있었다. 오여고 27회 동창회. 접수대에서 이름표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선 듯한 착각이 들었다. 시끌벅적한 소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높은 톤의 웃음소리. 서로를 훑어보는 미묘한 시선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익숙했다. 어머, 너 혹시 서윤이 아니니? 김서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학창시절 몇 번 말을 섞어본 희미한 얼굴. 맞아. 오랜만이야. 와, 정말 몰라보겠다. 엄청 예뻐졌네. 지금 뭐해?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친구들이 몰려와 비슷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어디 사는지.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간략하게 대답했다. 바이오 회사를 운영한다는 말은 굳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그들의 관심은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연회장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서열과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다. 강남에 산다는 사람들, 남편이 의사나 사업가라는 사람들, 자녀를 명문대에 보냈다는 사람들이 대화의 중심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재산, 사회적 지위, 자식 자랑으로 채워졌다. 30년 전 누가 더 예쁜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경쟁하던 그 시절의 연장선 같았다. 나는 어느 무리에도 끼지 못한 채 샴페인 잔을 들고 홀로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익숙한 소외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굴은 낯설게 변했지만 목소리와 말투, 웃음소리에서 30년 전 소녀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어떤 이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얼굴에 새기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값비싼 시술로 시간을 붙잡아두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어머, 쟤 영희 아니야?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시집 잘 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네. 저기 봐, 철수 엄마. 아들 의대 보냈다고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갔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공기를 떠다녔다. 30년이 지났지만 타인의 삶을 멋대로 평가하는 습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이질감을 강하게 느꼈다. 어쩌면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학창시절 반장이었던 김수연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편안한 인상. 서윤이 맞지? 와줘서 고마워. 수연아, 오랜만이야. 기억나? 내가 문학 시간에 시 발표했을 때 너 혼자 감동해서 편지 써줬던 거.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었다. 수연의 말에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번졌다. 모두가 나를 경멸하고 무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나의 진가를 알아봐 주었던 작은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다. 응, 기억나. 그때 정말 고마웠어. 두 사람은 잠시 학창시절의 소소한 추억을 나누었다. 수연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현재 삶에 만족하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수연과의 짧은 대화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모든 이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박민주의 등장과 조롱.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민주가 등장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패션쇼 모델처럼 과시적인 걸음걸이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주변으로 학창시절 그녀를 따르던 무리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민주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어머, 그 가방 신상이지? 역시 박민주야. 민주는 익숙하다는 듯 좌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여왕처럼 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카랑카랑했고 주변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30년이 지났지만 민주의 존재감은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민주는 테이블을 후려보며 동창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러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망설임 없이 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쿵쿵쿵. 하이힐 소리가 내 심장을 내리찍는 것 같았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누구야? 김서윤 아니니? 민주는 과장된 몸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내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이 위아래로 나를 흘러내렸다. 마치 값어치를 매기는 듯한 무례한 시선이었다. 정말 몰라보겠다. 용 됐네, 용 됐어. 사람꼴은 하고 다니는구나. 사람꼴. 그 단어에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예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경멸이 가득 담긴 말투였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30년 전 교실 복도에서 들려오던 그 비웃음과 똑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민주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화려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눈가의 잔주름과 탐욕스러운 눈빛. 저 사람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구나. 고마워. 칭찬으로 들을게. 너도 여전하네.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내 태연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여전하다니. 내가 너랑 같은 줄 아니? 난 결혼도 잘해서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넌 뭐하고 살아? 아직도 그 단칸방에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 건 아니지? 단칸방. 그 단어가 다시 한번 가슴을 후벼 팠다. 잊고 싶었던 과거를 굳이 끄집어내 상처를 주는 민주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분노하는 것은 그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이다. 아니, 지금은 좋은 곳에 살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평온한 대답에 민주는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마치 내가 자신에게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내 옆에 보란 듯이 앉았다.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불길한 신호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동창회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하지만 내가 앉은 테이블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민주는 작정이라도 한 듯 대화의 모든 주제를 자신의 부하 남편 자랑으로 이끌어갔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제넥스 바이오 연구개발 본부장으로 승진했잖아. 어찌나 바쁜지 오늘도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 늦는데. 바이오 업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우리 남편 손에 달렸다니까. 그녀는 와인잔을 흔들며 거들먹거렸다. 제넥스 바이오. 내 회사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주변에 앉은 친구들은 와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며 부러움 섞인 추임새를 넣었다. 민주는 그 반응을 즐기며 힐끔 나를 쳐다보았다. 서윤아, 너는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아까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뭐 말하기 창피한 직업이라도 되나? 다시 한번 화살이 나에게 향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민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냥 작은 회사 다녀. 어머 그러셔. 하긴 너같이 악착 같은 애들은 어디 가서든 밥벌이는 하겠지. 혹시 살다가 억울한 일 생기거나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잘 처리해 줄 테니까. 바이오 업계 본부장 남편 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니. 안 그래 얘들아? 민주는 나를 대놓고 무시하며 주변 동창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녀에게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는 내 침묵을 주눅든 것으로 해석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심지어는 내 옷차림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서윤아, 근데 너 그 옷 어느 브랜드야? 명품은 아니지? 나름 신경 쓰고 나온 것 같긴 한데 어딘가 좀 어색하다. 명품이라도 하나 걸쳐야 사람이 태가 나는 법인데. 내가 다음에 쇼핑할 때 같이 가줄까? 불쌍해서 그래, 불쌍해서. 모욕적인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기이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저렇게까지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오히려 더 불쌍하고 가여웠다. 저 화려한 껍데기 속에는 얼마나 공허하고 불안한 자아가 들어 있을까. 샴페인 사건. 박민주의 조롱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그녀는 갑자기 샴페인 병을 들어 올렸다. 자, 다들 축배를 들자고. 우리 27회 동창회를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다. 나도 따라 잔을 들었다. 그 순간 민주가 갑자기 비틀거리는 척하며 샴페인을 내 쪽으로 쏟아버렸다.
차가운 액체가 내 얼굴과 옷을 적셨다. 네이비 실크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아이고 미안해. 깜짝이야. 손이 미끄러졌네. 민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30년 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순간이었다. 나는 젖은 옷을 내려다보았다. 몇백만 원짜리 옷이 망가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다. 다만 저 사람이 30년 동안 단 한 뼘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괜찮아. 옷은 다시 사면 되니까. 나는 조용히 냅킨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민주는 내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더욱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역시 가난뱅이 근성은 못 버리나 봐. 명품 옷 하나 망가진 것도 아깝다는 표정 안 지으려고 애쓰네.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민주에게도 그리고 이 광경을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다른 동창들에게도 필요한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냅킨을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주야. 갑작스러운 내 목소리에 시끄럽던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다. 내 말이 맞아. 나 학창시절에 정말 가난했어. 매일 똑같은 옷을 입었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지. 그게 부끄럽고 죽고 싶을 만큼 싫었어. 나는 담담하게 과거를 인정했다. 민주는 의외의 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머금었다.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 거야. 동정이라도 받고 싶어? 아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 가난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었어. 내가 선택한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내 능력이나 노력 덕분이 아니었지. 그건 그냥 우리의 출발선이 달랐을 뿐이야.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출발선에서부터 각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야. 넌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구나. 하지만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내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민주를 향했다. 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어. 내가 가진 것들 물론 대단해.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할 자격까지 주는 건 아니야. 말이 끝나자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내 말은 단순히 민주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가슴을 관통하는 죽비 소리 같았다. 정적을 깬 것은 민주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였다. 푸아. 김서윤, 너 여전히 딱딱하고 재미없구나.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줄 알았네. 그렇게 잘났으면 성공해서 출세라도 하지 그랬니? 작은 회사 다닌다면서 무슨 대단한 철학가라도 된 것처럼 말해. 민주는 내 말을 가진 것 없는 자의 열등감 표출로 치부해 버리며 다시 한번 우위를 점하려 했다. 얘들아 들었지? 가난했지만 아주 당당하게 살았대. 우리 다 같이 박수라도 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 동창들은 내 말에 무언가 깊이 찔리기라도 한 듯 어색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리자 민주는 더욱 초조해졌다. 됐고 재미없는 얘기는 그만하자. 아, 마침 우리 남편 거의 다 왔다고 연락 왔네. 너희들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전문가는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할 준비나 하라고. 너희들이 평생 가도 말 한번 섞어보기 힘든 사람이니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남편의 존재를 방패 삼아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 했다. 나는 그런 민주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운명적인 반전. 디저트가 나올 무렵 연회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잘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들어섰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한눈에 봐도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짐작해 했다. 박민주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환하게 웃었다. 여보 여기야.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가 바로 민주가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제넥스바이오 연구개발 본부장 이정훈이었다. 내 회사의 핵심 임원. 이정훈 본부장은 아내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아내의 친구들에게 예의 바르게 목례를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있는 나에게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정훈 본부장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놀라움, 그 이상의 감정이었다. 경외와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 그는 아내인 박민주를 지나쳐 망설임 없이 곧장 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바이오 업계의 정점에 있는 연구개발 본부장 이정훈이 내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김서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아내의 동창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먼저 알아뵙지 못해 송구합니다. 이정훈 본부장은 허리를 숙인 채 내가 무어라 말을 할 때까지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의 극도로 정중하고 깍듯한 태도는 그가 상대방을 얼마나 높고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연회장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좌자지껏 떠들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동창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허리를 깊이 숙인 이정훈 본부장과 그런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는 나, 그리고 새하얗게 질려버린 박민주의 얼굴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김서윤 대표님. 그 단어가 연회장 안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강타했다. 조금 전까지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가난했지만 당당하다고 말하던 박민주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있던 저 여자가 대한민국 유망 바이오 기업의 대표이사라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박민주였다. 그녀는 남편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번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은 피 한 방울 없이 새하얗게 질려 마치 유령 같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퍼부었던 온갖 조롱과 모욕적인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다. 본부장 남편이라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오히려 자신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일어나세요, 이 본부장님. 저도 놀랐네요. 내가 말하며 이정훈 본부장을 일으켜 세우자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동창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조금 전까지 나를 외면하거나 민주의 조롱에 동조하며 킥킥거리던 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내 주변으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세상에, 서윤아, 내가 대표님이었다니. 왜 말을 안 했어? 제넥스바이오 대표이사라니,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창 중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대표님, 아까 제가 너무 몰라뵙고 혹시 결례를 저지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끈적끈적한 아첨과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작은 회사원 김서윤을 대하던 태도와 대표이사 김서윤을 대하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 또한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일 뿐이다. 무너지는 허상. 이정훈 본부장은 아내와 동창들 사이에 미묘하고 냉랭했던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나에 대한 찬사를 이어갔다. 여보, 당신 친구분이 그냥 대표님이 아니야. 김서윤 대표님은 우리 바이오 업계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순수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혁신적인 접근을 하신 것으로 유명하시지. 환자 중심의 연구 철학으로 업계 전체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어. 우리 본부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대표님 연구 논문은 꼭 찾아 읽을 정도야. 남편의 칭찬은 박민주의 얼굴을 잿빛으로 만드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존재가 실은 남편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모든 동창들 앞에서 공인받는 순간이었다. 아, 그러고 보니 지난번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대표님 발표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많은 분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이정훈 본부장의 순수한 존경심이 담긴 말들은 박민주의 가슴에 더욱 큰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이 쌓아 올린 화려한 성 본부장 아내라는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박민주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아.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난 내가 대표인 줄 몰랐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것은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사과가 아니었다. 자신의 체면과 남편 앞에서의 위신을 위한 비굴한 항복 선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대표이사 김서윤에게 사과하고 있을 뿐 가난했던 친구 김서윤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무너져 내린 박민주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깊은 연민과 씁쓸함이 밀려왔다. 저 초라한 모습이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나를 괴롭혔던 여왕의 말로였다. 민주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에는 경멸도 조롱도 승자의 오만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분하고 단단한 진실의 무게만이 실려 있었다. 내가 사과해야 할 이유는 내가 대표이사라서가 아니야. 내가 대표가 아니었더라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더라도 넌 나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니,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민주를 지나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다른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결정되는 거지. 이정훈 본부장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이제야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듯했다. 내 젖은 옷, 민주의 당황한 표정, 주변의 어색한 분위기. 당신 대표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박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입술만 바르르 떨었다. 이 본부장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오래된 친구들끼리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대표님. 정말 괜찮습니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챕터 8 용서와 화해의 시작. 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30년 묵은 한을 여기서 풀어버릴 수도 있었다. 민주를 철저히 짓밟고 그녀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모욕을 되갚아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일까?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 어둠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 아니었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민주야, 고개 들어. 내 말에 민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화장이 번진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사실 나도 너를 미워했어. 30년 동안.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나한테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 상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깨달았어.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니까.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너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 어쩌면 너도 내 나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 그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해소했던 거겠지. 민주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할 수 있어. 우리 모두.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 그동안 우리는 분명 변했고 앞으로도 변할 수 있어. 나는 민주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나는 너를 용서할게. 완전히 용서하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도 내 자신을 용서했으면 좋겠어. 과거의 너를 용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돼. 민주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다. 직책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뉘우침. 일어나, 민주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30년 전의 우리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로. 민주는 내 손을 꼭 잡고 계속 울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후회와 감사, 그리고 안도가 섞여 있었다. 이정훈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이 본부장님. 이건 오래된 친구들 사이의 일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만나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말을 건넸다. 이번에는 아첨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서윤아, 오늘 내 말 듣고 많은 걸 느꼈어. 나도 반성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모두 어른이 되면서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아. 오늘 내가 다시 일깨워줬어. 반장이었던 수연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서윤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성공한 것도 대단하지만 저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더 대단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화해의 의미. 동창회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처음에 어색하고 위선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진솔한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시하지 않았다. 자신의 약점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사실 나도 겉으로는 잘 사는 척하지만 집에서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나도 아이 문제로 매일 스트레스 받아. SNS에는 행복한 척 올리지만 사람들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졌다. 그 아래에는 모두 상처받고 불안한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공격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을 뿐. 민주는 한참을 울다가 조금 진정이 되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윤아, 사실 나도 힘들었어. 우리 집이 부유했던 건 맞지만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나는 늘 외로웠어.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특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였던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워.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 남편 자랑을 하면서 내가 대단한 집안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어.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자신이 없었던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 민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였다는 걸. 30년이나 걸려서 겨우 깨달았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늦지 않았어, 민주야. 깨달았으면 된 거야. 이제부터라도 변하면 돼.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아, 나 정말로 변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야. 쉽지 않을 것 같아. 당연히 쉽지 않지. 나도 30년 걸렸잖아.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못해.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도 사실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지만 나는 아이 교육 때문에 매일 불안해. 다른 집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었다. 그 무게를 인정하고 나누는 순간 연대감이 생겨났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였다. 이정훈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오늘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부부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동반자여야 하니까요.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덕분에 제 아내가 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민주 씨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동창회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대화들이 오갔다. 삶의 의미에 대해, 행복에 대해, 인간관계에 대해. 30년 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연이 제안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여러 사람들이 동의했다. 단, 이번엔 과시하거나 비교하는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으로 만나자. 그래, 진짜 친구로 만나는 거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로 만나는 사람들. 민주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서윤아, 내가 보상을 하고 싶어. 내가 내게 했던 잘못을.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보상은 필요 없어. 다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할게. 약속해. 민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거만함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배우려는 겸손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주야,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응, 말해. 너도 뭔가 해봐. 남편의 그늘에 숨어 있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그게 너를 진짜로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민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손을 놨는데 다시 시작해봐. 늦지 않았어. 그래, 해볼게. 고마워, 서윤아. 이정훈 본부장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를 했다. 대표님,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 본부장님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니까요. 그의 얼굴에 안도와 감사가 스쳤다. 새로운 시작. 동창회가 끝나고 호텔을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다. 상쾌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민주가 뒤따라왔다. 서윤아, 잠깐만. 돌아보니 그녀가 무언가를 꺼내 들고 있었다. 이거 받아줄래? 선물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야. 그것은 작은 스케치북이었다. 이게 뭐야? 아까 내가 그림 이야기 했잖아.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샀어. 나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 좋은 시작이야. 너도 하나 받아. 우리 같이 시작하자. 그림이든 뭐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나는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민주야.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 것 같아.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서윤아, 우리 다음 주에 커피 한잔 할래? 이번엔 진짜 친구로. 그래, 좋아. 연락해.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남편이 기다리는 차로 향했다. 나는 혼자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샴페인을 뒤집어섰던 순간. 민주의 조롱. 이정훈 본부장의 등장. 그리고 용서. 모든 것이 영화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진정한 승리를 경험했다. 그것은 타인을 짓밟는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하는 승리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야, 김서윤. 어떻게 됐어? 빨리 말해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수진아, 너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 뭔데? 빨리 말해. 내가 용서했어. 박민주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샴페인 사건부터 이정훈 본부장의 등장, 그리고 용서까지. 수지는 중간중간 감탄사를 연발했다. 대박, 진짜 영화 같은데? 근데 서윤아, 너 정말 대단하다.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어.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 왜? 미움을 계속 품고 사는 건 나를 갉아먹는 일이거든. 그리고 깨달았어.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걸. 수진이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다. 서윤아, 너 정말 멋있어. 나도 배워야겠다. 뭘 배워? 용서하는 법. 나도 아직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준비됐을 때 하면 돼. 응, 고마워. 그리고 축하해. 내가 진짜로 이긴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에 한 젊은 여성이 보였다. 낡은 차를 운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문득 30년 전에 내가 떠올랐다.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소녀. 오늘 나는 그 소녀에게 말해줄 수 있었다. 괜찮아, 우린 잘 해냈어. 내가 흘렸던 눈물은 헛되지 않았어. 내가 견뎌낸 고통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넌 그 고통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야. 신호등이 바뀌었다.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고요한 집 안. 거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오늘 민주에게 받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새하얀 종이. 무한한 가능성. 한참을 그렇게 빈 종이를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다. 무엇을 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시작한다는 것 자체였다. 한 획 한 획 그어가며 깨달았다.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처음에는 빈 종이처럼 막막하지만 한 획씩 그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림이 완성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이 나의 그림이면 충분하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긴 하루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다. 30년 묵은 상처를 치유한 날.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날.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강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내 직책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마치 누군가 괜찮아, 잘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일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고 싶었다. 엄마, 나 드디어 용서했어.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어. 가난했던 것도 상처받았던 것도 이제는 괜찮아. 그 모든 것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울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18살 소녀로 돌아가 있었다. 단칸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소녀. 꿈을 꾸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 나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우린 해낼 거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30년 후에 넌 상상도 못할 만큼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넌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을 거야. 소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고마워 미래의 나. 나도 너를 응원할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따스하고 밝은 빛. 새로운 하루의 시작.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주에게서 온 문자였다. 서윤아, 어젯밤에 남편이랑 진지하게 대화했어. 많은 걸 털어놓았어.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더라. 그리고 오늘부터 그림 학원 등록하기로 했어. 다시 한번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축하해 민주야. 내가 선택한 거야. 응원할게. 파이팅.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 할 일들을 생각했다. 회사에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연구원들과 미팅을 하고 투자자들을 만나야 했다. 바쁜 하루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쁨 속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환자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였다. 거울을 보았다. 거기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라 성숙하고 강인한 여성이 서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날씨.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며 회사로 향했다.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에 어린 학생이 보였다. 낡은 교복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향해 속으로 응원을 보냈다. 힘내, 어린 친구. 내가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그 힘듦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넌 돌아보며 말할 거야.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신호등이 바뀌었다. 다시 출발했다.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 30년 전 가난했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녀의 꿈과 희망, 그리고 선한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었다. 회사에 도착했다. 건물 입구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함께 좋은 하루 만들어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다. 아름다운 도시.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곳. 나도 그 이야기들 중 하나였다.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책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다. 마음은 가벼웠고 영혼은 평온했다. 진정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화. 그것은 타인을 이긴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였다. 미움을 이기고 용서를 선택한 승리. 과거를 이기고 미래를 선택한 승리.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용서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니까요.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용서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